네.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었죠. 개각에 이어서 청와대를 이끌 비서실장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고요. 또 후반기 참모진 교체와 개각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 일단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영민 실장은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출신이라는 게 주목이 됩니다. 네. 예,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오래 일한 이 정보통신 전문가라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네. LG전자에 입사를 해서 LG CNS에서 부사장을 지냈고, 포스트코에서는 이제 사장급까지 지냈죠. 네. 소프트웨어 진흥원장 등을 지내니 IT에 밝은 그런 인물이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물이다. 네. 라는 점입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해서 2016년, 2020년 두 번 총선에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네. 두 번 다 낙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 성격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만나면 누구나 다 내 편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유영민 전 장관이 그런 또 뭐랄까요? 예, 특징이 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른바 적이 없는 원만한 성격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는 데에서 뭐 청와대 내부뿐만이 아니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야당의 대정부 또 대여에 대한 반발이랄까요, 정치 투쟁도 아주 거세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자리가 좀 특별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과학정보통신 전문가 이런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한 부분이 있겠죠. 이 내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어떤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네. 이번 유영민 실장의 비서실장 임명은 결국은 이제 정책과 정치를 분리하겠다. 라는 그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대책 네. 또 검찰 개혁 이런 게 막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뭐 탄소 제로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런 좀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들을 잘 챙기면서 내실 있게 그렇게 가고 어차피 내년 4월 7일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이 여야 관계없이 이제 가을 무렵에 다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는 이제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굳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는 네. 당은 정치를 맡고 청와대는 정책을 맡아서 네.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쪽에 이원적인 그런 국정 운영, 뭐 그게 딱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이 강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기부 장관을 지낸 정보통신 소통 전문가라고 통칭하는 이 유영민 실장을 그렇게 발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또 노영민 실장의 발표가 있었죠. 민정수석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는데 지금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검찰개혁이라든지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슈들이 민감한 시기여서 민정수석도 역할이 많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 저는 이번 전체적인 개편을 통칭하는 것은 이 네. 정책에 있어서의 안정성, 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 이런 부분을 지금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상당히 좀 방점을 그쪽에 찍고 있구나.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의 이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실장이
그렇게 기용이 되는 것도 결국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에서는 뭐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때처럼 그렇게 검찰과 계속해서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네. 일정하게 이제 그런 검찰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고 네. 전체적인 국정 자체는 조금 안정된 네. 너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갈등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안정된 쪽으로 가는 것이 내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후의 대선 등등을 생각할 때도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이 청와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전체적인 인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적절한 분리를 통한 안정 이게 바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의 배경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런 네. 의미 때문일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단 유임, 그러니까 사의가 반려됐습니다. 네, 그 부분도 뭐 어쨌든 기본 맥락이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내년 1년이 그 시기다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벌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네. 부분들을 이 김상조 실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바뀌는 상황에서 또 정책실장까지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마 좀 부담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제 김상조 실장과 그 홍남기 부총리 간의 관계가 어쨌든 뭐 경제정책 등 관련해서 두 사람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임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때는 뭐 굉장히 그 계속해서 좀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이 부총리 체제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크게 외부로 노출된 뭐 그런 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책의 일관성과 이 팀워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김상조 실장이나 홍남기 부총리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대안인물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사람을 찾기가 또 여의치 네. 않은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일단은 유임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상조 실장 부분은 어쨌든 뭐 여권 내에서도 계속 어떤 이 교체를 얘기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좀 내년 상반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또 변화의 여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뭐, 온 나라의 관심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에 쏠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네네.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그 의미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박범계 의원이 이제 이 비검찰 출신, 이제 판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해서 이 사법개혁의 과제, 또 이 법사위 이 관련된 부분에 아주 정통한 그런 측면에서 검찰, 이른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징성과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박범계 의원이 이제 대전의 지역구를 네. 산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향이 또 충북 영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충청 출신이다라는 것도 좀 지역적으로 고려 요소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충북 출신인데 이번에 갈리게 되고, 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이제 대전 출신이긴 한데 성윤모 장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개각과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충청 출신들이 사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뭐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역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네. 역시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네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 맞이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종섭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면 어김없이 목요일마다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돈에게 물어보살, 이게 코너 제목인데요. 들리는 음악처럼 좀 어깨 들썩들썩 할 만한 속 시원한 얘기들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올해를 모두가 잊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또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네. 의원님께서도 올해 가장 특별했던 의미들 좀 떠올리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 때 네. 야당이 참패한 거죠. 네. 120석을 못 탔다는 것은 그건 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견제가 풀려버리니까 여당의 흔히 말하는 독선 이렇게 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야당의 이 총선 결과에 따른 충격, 그리고 여당의 거대 여당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정치 이슈에 계속 원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또 후임 법무부 장관도 임명된 상황입니다. 네. 이 청와대 참모진들도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요, 법무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이 또 의원입니다. 또 의원. 네. 이게 대통령 이제 국가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네. 그렇다더라도 과거 관례적으로 많아야 한 명 없던가. 네. 정무장 할 때 2명쯤 했나 그랬거든요. 네네. 너무 의원이 많다. 그건 뭐냐 그러면 네. 장관할 사람을 못 구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난을 받죠. 네. 그런데 장관할 사람 못 구하면 그 정권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난 답하기 어렵다고 봐요. 난 그게 제일 네. 문제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은 좀 특별한 장관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현재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처음 나가고 또 말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의 국정 방침은 그대로 집행하는 장관이 아니고 네. 그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요?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전 장관도 검찰총장하고 그냥 싸우다가 그 모양이 돼버렸고, 네. 또 지금 박범계 의원을 또 임명했는데 당장 그 지난 국회 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 이제 일단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의원을 과연 법무부 장관에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네. 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상대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네. 이건 정말 아니에요. 난 그래서 이번 인사가 특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은 의원 출신 장관 얘기를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배경을 조금 보자면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의미, 혹은 또 야당의 공세가 너무 드세다, 이런 배경들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지내고 그러면은 뭡니까 그 청문회 같은 거에 네. 실달하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의원들이 고위공무원이나 또 공직자나 의원들은 자기 그 신변을 좀 관리해온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보면 청문회에서 참 저도 대학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교수가 네. 제일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문제가 제일 적은 게 의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어떻게 맨날 자기 여당 의원 갖다가 징발해서 장관을 시키느냐. 나는 이건 좀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나는 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자, 이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네. 정책이 집중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에 어울린다 이런 또 의미도 밝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판단은 지금 새로 된 비서실장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고 말하자면은
좀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 또 경제, 과학 뭐 이런데 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정책을 좀 잘 추슬러가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전임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정치권 출신이라 그러지만은 과연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잘 보좌 했냐?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11월 중순경인가요? 그 정세균 총리께서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 뭐 두 사람 다 동반 퇴진 같은 게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운을 띄신 적이 있죠. 네. 네, 그랬는데 그 며칠 후에 그냥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난 그 제가 뭐 속사정은 모르지만은 정세균 총리 그 성격상 나는 그것이 본인의 그 독단적인 판단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마 대통령과 주례 회동할 때 뭐 이런 진언을 좀 하고 막 그래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합니다. 뭐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뭐 며칠 후에 보면은 그냥 도루 추미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네. 결과가 최악이 돼 버렸어요. 나는 네. 그럴 때 볼 때도 그 정치권 빠지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노영민 실장이 과연 뭘 했느냐? 네. 난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다. 뭐 그래서 지금 정권의 지지도 같은 것도 폭락을 해버렸고 네. 좀 어려움에 처한가라고 보죠. 네. 예. 자, 지금 뭐 이낙연 여당 대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 대신 좀 청와대보다는 역할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낙연 당대표가 좀 더 일찌감치 네. 좀 이걸 좀 수습 국면을 자기가 좀 이니셔티브를 치웠어야죠. 네. 수습 국면이 뭐냐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그냥 아니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조정을 못하고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조정한 건 내가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은 당대로 고장이 난 거고 청와대 비서 참모진대로 고장이 난 게 아닙니까? 네. 근데 나는 이낙연 대표가 진작에 이 네.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게 수습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 지난 11월 말인가요? 바로 이 네. 프로에서 저간 추윤 사태를 수습 못하면은 네.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다 그랬지만 지금 여론조사 불과 한 달 만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이게. 네?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가 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범계 내정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번 개각에 대한 걱정 한꺼번에 좀 다 담아서 말씀해 주셔서 공수처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 분 중에 판사 출신이죠.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이 됐는데 뭐 검찰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여당 내부의 평가도 있고 또 공수처는 그러면 누가 견제하냐 뭐 견제 장치 있다 여러 갑론을박이 아직도 많습니다. 의원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공수처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기권을 갖다 했고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공수처라는 저 헌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한 기관이고 또 네. 이런 기관을 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선례가. 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는 좀 반농담식으로 하는데 이게 누가 다른 나라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직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네. 공수처 같은 특별한 기관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난 그래서 지금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검찰이 뭐 기소하고 수사하고 되게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수사를 지휘를 하되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인력이 우리나라처럼 하는 경우는 별로 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요. 네. 이런 것을 과연 이게 해결책이 공수처하고 그 수사는 그냥
몽땅 경찰로 보낸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저는 네.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나는 특히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왜 이 문제를 검찰과 경찰이 대립구도로 이걸 몰고 가느냐.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이게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데가 이제 일종의 수사기관인데 네. 지금 뭐 처장으로 이렇게 지명한 후보로 지명된 분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뭐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연방 판사였던 분을 그 FBI 국장으로 뭐 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과연 그 지금 새로 된 지명된 공수처장이 과연 이 기구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가 과연 이대로 잘 굴러가느냐, 전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예, 뭐 교수님, 또 교수로서 법학자이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의원님께서도. 그,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너무 몰려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좀 봐주고, 뭐 이렇게 전관 예우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여론이 있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돌아가려면 걱정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제대로 원하는 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 차원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죠? 저는 이게요 좀 이게 뭐 현 정권에서 이렇게 임기 내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기도 했죠. 네. 지금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수사 인력이 이렇게 많은 검찰이 이거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네, 힘이 아주 막강하죠. 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 그 미국에 이제 법무부가 있고 법무장관에 FBI가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법무장관이 FBI가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별도의 국가 수사 뭐 청이나 이런 거를 좀 두고 거기다 공직비리뿐 아니라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많이 해왔던 중대한 경제범죄, 그다음에 국가안보, 뭐 테러, 뭐 이런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요? 네네. 일반적인 경찰보다는 과거에 좀 이런 뭐 중수부니 뭐 이런 데도 과거 해왔던 거, 뭐 이런 것을 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을 그렇게 하는 게, 난 처음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이게 검찰의 어떤 저항도 좀 지금 같지 않겠느냐. 이걸 너무 경찰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런 반발이 온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권력기관 전체에 대한 개편 작업인데 좀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했다 이런 정리의 말씀까지. 너무 공수처 하나에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뭐 토론이 없었어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 마지막인데요. 짧게 올해 새해 바라는 점 당부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뭐 새해 뭐 당부고 좀 정치권이 좀 정상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대립의 정치,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세게 말하고 저기서 세게 말하는 뭐 이런 그야말로 막말 차원의 공방 이런 걸 좀 없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내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수습을 해서 끝맺음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이 노래처럼 사실 올해 가장 수고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요. 특별히 고생한 분들 저희가 차례로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과로로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들려왔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의 주변에도 항상 이분들 계시죠.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일하시는 많은 분들, 기사님들이 진짜 올해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물량이 폭증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작업 여건이나 환경들이 여전히 이제 안 좋아서, 너무 힘든 한 해였죠. 네. 그런데 지금 정말 힘든 한 해다라는 말을 보다 더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물량이 늘었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네. 요번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네. 12월에 들어서 첫째 주에 물량이 한 35% 늘고, 네. 그다음에 둘째 주에 한 42% 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셋째 주에 이제 50%가 넘게 또 이제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설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이렇게 물량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기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분위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들 또 이겨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힘들어도 좀 이제 견뎌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갖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육체적 피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또 거기다 이제 과로사까지 이제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두려움. 사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가구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전해드리는 물건이 그분들한테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어려움이 있는 거죠.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좀 특별한 어려움들 같은 게 있나요? 좀 어려운 사례들 같은 것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분류 문제인데, 네네. 오전에 이제 물건을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그것이 끝나야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되는데 물량이 증가가 되니까 네. 공짜로 진행되는 이 분류 작업 시간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건도 많아진 데다가 늦게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되니까 오후 그렇죠. 늦게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걱정하고. 네. 참, 이 분류 업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 개선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택배사들이 이제 분류를 이제 택배기사들에게 안 시키겠다라고 네네. 약속하고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참 분노스럽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이 밤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늦은 시간 퇴근하실 때 퇴근할 때 어떤 분을 봤는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운동하시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택배 기사님이신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이 지금 KF94나 이런 마스크를 쓰고 뛰어서 배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 전해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네네. 이제 마스크를 하니까 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다들. 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어쨌든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 네. 고객님들께서 이제 국민들께서 밤늦게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네. 대부분이 다 오전에 분류 작업하고 늦게 나온 네. 거예요, 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물류, 특히 택배 쪽에 많은, 국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할당이 됐으면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나중에 풀더라도 당장 현장에 계신 기사님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불가피하죠. 현장에서 이제 방역하고
저희 이제 방역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일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제 현장에 이제 모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고객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빨리빨리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뭐 사측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다. 이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해줘야 그 배송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야 네. 이제 과로사가 이제 해결이 되고 집배송 업무도 어쨌든 많은 물량들 저희가 배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이 분류 인력 문제를 회사가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줘야 된다, 성실하게. 네. 그리고 정부도 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뭐 여러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도 현재 난항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뭐 몇몇 회사들은 그렇게 지원 인력 투입된다라고 하던데 아직 그렇게 좀 개선점이다라고 할 만큼은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아주 기만적이라고 보는데 네. 발표는 하는데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눈가림 대책 아니냐. 그리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약한 곳,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 시간에 늦게 배송을 막 하시는 분들을 우리 그렇죠. 여전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다 오전에 분류 작업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자, 뭐 눈으로도 지금 택배 기사님들을 보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딱 갖다 줬더니 누가 갖다 줬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택배 기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산타처럼 뭐 선물 가져다 주시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라던가 또 뭐랄까요? 가가호 방문할 때마다 좀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사연이나 일들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직업적 특성이기도 한데 네.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꿋꿋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고객분들이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응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 자체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제 보람을 크게 느끼면서 네.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사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좀 따뜻한 말 건네주시고요.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느라 본인 아이들은 잘 못 챙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또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자, 이제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몇 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과로사 대책이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택배사와 정부들이 이제 약속하고 발표들을 했는데 네네. 현재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새해에는 네. 약속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네. 노동조합도 인정을 하고 그 택배사들이 네. 노사 상생하는 이런 교섭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택배연대노조 김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택배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본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정말 이분들 가장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이 코에 붙어 있는 반창고라던가 이 레벨 D 방호복에 고글까지 쓴 모습 하면 딱 떠오르는 분들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영웅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강민은 간호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도 병원에 계신가요?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좀 쉬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전담이라고 지정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이제 2월 7일부터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었고요. 네. 이제 코로나 병동은 좀 음압 병동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면회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간병인조차 있을 수가 없고 네. 저희가 또 환자를 만나러 들어갈 때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전에 이제 병동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방금 택배 기사님들은 좀 다른 사례지만 마스크를 쓰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방호복 다 입은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만
그냥 아유 답답하겠네 정도로만 알 텐데 실제로 굉장히 힘드시죠? 사실 방호복을 입고 1시간 정도만 있어도 네. 땀이 범벅이 돼요. 이제 네. 말도 못할 정도로 숨도 많이 차고, 이제 요즘에는 중증 환자 그런 케어로 밖에 있는 시간보다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네네. 퇴근하면 이제 녹초가 되고 바로 뻗어서 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중증 환자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힘들다. 이게 지금 하루에 거의 뭐 9시간씩 또 밤낮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 주변에 간호사분들도 좀 원래 지병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쓰러지거나 뭐 아플까 봐 좀 걱정되는데 어떻나요? 이제 뭐 정말로 힘들어서 나와서 지쳐서 뭐 수액을 맞으면서 쉬는 간호사들도 있었고, 아유, 네. 요즘에는 좀 사직도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만 저희가 4명이 사경 간호사 포함해서 4명이 사직한 걸로 제가 알고 너무 있거든요. 힘드셔서 그만두신 건가요? 네. 이제 저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내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네. 그러는 사경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 좀 사람을 더 늘리거나 그분들이 그만둘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 사실 좀 직접 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랬으면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네. 중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네. 뉴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코로나 이제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아야 될 그런 컨디션의 환자들이 저희 일반 코로나 병동에서 많이 입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높아진 중증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사를 주고 네. 기본적인 간호 처치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 또 뭐 식사 보조라든지 기저귀 교환 그런 모든 수발들이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뭐 사직이라든지 뭐 일하는 강도라든지 그런 게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무작정 또 인력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동료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만두는 분들이 오히려 있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방호복을 다 입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물론 요즘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있긴 합니다만 좀 개인 생활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밥을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되게 눈치가 좀 보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좀 어렵고. 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있는 네. 간호 선생님도 있는데 네네. 유치원에 본인이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것조차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휴가나 뭐 그런 것도 가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조금 신경이 쓰이고 좀 마음이 좀 쓰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줄까 봐 노심초사하실 텐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정말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좀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프신 분들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간호사 이제 확진 사례들도 있어요. 네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간호사 확진 사례가 있어서 저는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제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조카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거의 못 본 지 2달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또 실제로 이런 자가격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그래도 그만두시는 분들까지 있는데다가 인력이 더 부족한 거잖아요.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같은 듀티에 일을 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남아있는 인원이 그런 비어있는 일이까지 전부 다 메꿔야 돼서 이제 평소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서 정말 최악의 근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 조카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자기 삶을 만들어야 될 분들이 있는데 다 제약이 있는 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운 부분들 어떤 건가요? 이제 방호복을 입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제일 힘들고 이제
그런 중증 환자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네. 저는 뭐 피부에 두드러기까지 맞아주고 아이고. 피부과 진료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방호복을 오래 입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땀도 많이 나고 뭐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이제 방호복을 저희가 입을 때에는 되게 가볍게 옷을 입고 네. 방호복을 입게 돼요. 그렇죠. 온몸이 다 땀으로 이제 흠뻑 젖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씻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몇 분도 되게 춥거든요. 아휴.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또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나면 이제 근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또 정신적으로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에도 중환자를 직접 의사와 의사의 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게 하는 분들 만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입원할 때부터 이제 본인을 여기에 가둬둔다고 저희한테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시고 포박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새벽에 이제 배고프다고 전화하셔서 라면 당장 끓여서 가지고 들어와라. 네. 뭐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 뭐 보호자분들도 뭐 전화하셔가지고 뭐 끼니 때마다 자기가 사식죽을 사올 테니까 데워서 먹여달라고 하고 뭐 선택한 네. 보낼 테니까 또 뼈 발라서 다 먹여달라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주사 좀 아프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웃으시니까 좋네요. 저희 지금 그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영웅이십니다. 힘내세요. 막 응원하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응원 잘 들어주시고요.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환자들 보면 좀 가슴 아픈 경우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걸어서 입원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제 상태가 급속도로 되게 많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시고 뭐 거동도 거의 못하게 되시고 그러다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면회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편지나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 대신 읽어드리고 침대 옆에다가 사진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네. 해드렸었거든요. 네. 결국 어르신 돌아가시고 아이고. 보호자분들 와서 환자분 확인할 때 네. 되게 많이 우시는데 네. 저희가 방호복을 입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네. 얼굴이나 눈을 이렇게 눈물 같은 걸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염의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 오실 때 저희가 뭐 눈물을 닦아드린다던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 가슴 아픈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자, 정말 웃는 날들이 어서 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몸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짧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꼭 코로나 이런 종결이라는 뉴스를 조금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와닿지 않고 그런 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될 뭐 택배 기사님이라던가 네네, 뭐 의료진들 그리고 꼭 알겠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게 잘 개선이 돼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일당백이지만 또 그만큼 또 코로나 꼭 물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천병원 강민은 간호사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은 없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또 인기 있게 이끌어 오셨던 분이죠. 이동영 작가. 휴가를 좀 갔다가 금방 쉬고 힘내야지라고 하셨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바람에 긴 휴가로 아주 많이 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좀 특이한데요. 보니까 금단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 들어와서 계속 저한테 이동영 어디 갔냐, 이동영 내놔라 이러시는데 오늘 저희가
아쉽지만 전화와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 저희가 이렇게 마치 나온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어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계속 찾아듣는데 먼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인기의 비결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지금 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를 비롯해서 네. KBS, TBS, MBC 동시간 라디오를 다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YTN이 제일 적네요, 숫자가. 이게 어제 그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좀 적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나온다고 적은 건 아닌지 음모론이 또 제기되고 있네요. 제가 진행했을 때 항상 1등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 제가 대타 진행을 하는데 접속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대타가 해도 1000명이 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다 이거 누구야? 어디 갔어 이동영?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PD님께서 대타를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랑은 또 담당 PD이자 진행자로 만났었기 때문에 또 익숙한데요. 자, 지금 자가격리 일단 음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 하는 상황이신 거죠? 예, 한 5, 6일 된 것 같은데요. 자가격리 한 지. 어떻게 지내시나요? 방 밖으로도 안 나오시는 건 아닐 테고요. 집에만 있어요, 그냥. 집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있으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냐고. 네. 영화 한 10몇 편 본 것 같은데 벌써? 네. 요즘 대세인 괴물 나오는 그것도 보셨겠네요. 그건 안 봤고, 그냥 고전 영화,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네네. 그리고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네. 못 잤던 잠도 좀 자고, 그렇게 있어요. 네. 아마 휴식하신 만큼 또 1월 8일 날은 정말 짜잔하고 나타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휴식이 아니고. 네. 사실, 제가 원해서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한 발짝도 못, 산책도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니까. 네. 지금 검사 받았던 거라든지 또 이거 자가격리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사 프로 앵커로서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과정. 저희 회사 직원 2분이 수요일 날 검사를 받고. 네. 금요일 아침에 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모든 방송 다 녹음 중지시키고 직원들도 출근 안 시키고 제가 아침에 가서 또 검사 받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음성 받았습니다만 저녁쯤 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가격리 통보가. 네네. 근데 자가격리 통보 받고 그래서 7일까지 자가격리 하는 걸로 됐는데. 네네. 제가 검사를 처음 받아봤는데. 네네. 입에다 하나 넣고 코에다가도 하나 넣던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너무 깊숙이 넣어서. 네. 좀 그런 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걸 새삼 느꼈죠. 전파력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동안 좀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이슈들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또 직접 시사 이슈를 다루시는 분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생생한 얘기 전해주실 것 같고요. 1월 7일까지 자가격리면 이제 1월 8일에는 확실하게 오시는 거죠. 이건 사실 청취자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합니다. 1월 7일 12시까지 자가격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증상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앱을 깔아주거든요. 네네. 자체 앱을. 체크를. 그래서 하루 2번 오전 오후 이렇게 온도 체크해서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탈을 못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7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너 일로 나와봐 님이 원래 깊숙한 건 힘든 법임 크크 이러셨는데 시사 프로그램도 이동영 작가 아주 깊숙하게 본질을 전곡을 찌르시는데 저도 그러지 못해서 저는 힘듭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동시간대 KBS, MBC, TBS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자가격리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타가 많습니다. 그 방송의 패널들이 아무래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고. 네. 다른 분들도 다들 조심해서 내년 백신이 우리가 맞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맞아요.
예. 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조심하셔야겠죠. 네, 특히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사랑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소구루님, 이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시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숫자, 동시 접촉자 숫자 앞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은근히 저는 뭐 담당 PD고 이제 YTN 라디오 직원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황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지금 없는데 섭외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섭외는 예, 전반적으로 제가 PD였을 때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예, 저희 후배님께서 또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농담이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떠나 계시지만 잠시 쉬고 계시지만 보면서 좀 답답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지금 개각도 이루어지고 청와대 참모진도 바뀌고 있고 여러 판결들 보시면서 이거 내가 프로그램 했으면 이런 말 해야 되는데라고 하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요즘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서 네. 이럴 때 그냥 뉴스를 끊고 살라고요. 디톡스를 그동안 너무 뉴스에 심취해 있어 살았다. 네. 오히려 좀 굉장히 편합니다. 뉴스 안 보고 사니까. 아니 어떠세요? 이 뉴스로 매일 먹고 사시는 분인데 뉴스를 안 보신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또 이슈에 하나하나에 또 이렇게 반응하고 또 흥분하고 그러고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네네. 너무 또 과도한 관심은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야 직업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죠? 지금 청취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작가의 시원한 일가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인데 너무 순해져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타 진행 1월 7일까지고 그때까지 이동영 작가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1월 8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0년에. 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이 진행자가 아니라 인터뷰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2020년은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만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도 다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이 코로나19가 그냥 올 한 해는 다 지배해버렸다. 맞아요. 예. 다들 이것 때문에 어렵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 좀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올해 개업하시는 분들은 1년을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을 잘 해오셨던 분들도 올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청취자분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도 너무 힘들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올 한 해는 그 이슈가 다 빨아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올 겨울 좀 잘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봄에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K 방역이다 어쩌다 해서 좀 선방한 편이잖아요. 네네. 예. 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매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올해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더 한 발짝이라도 조금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께 응원과 위로의 멘트를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는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까칠한 모습이 참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자가격리 중에 전화로 만나니까 알 수 없이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착해진 것 같아요. 네, 자가격리 중에. 네, 자 고생하시고 계신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라 믿고요. 저희 유튜브 청취자 꼬슴도치님께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네, 이 작가 휴가 금지. 네, 저도 가끔 이 대타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주 응원드리는 얘기고요. 근데 오늘 우리 라디오 센터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문자가 오셔가지고. 네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휴가를 요청해서 휴가를 받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근데 금요일부터 자가격리였잖아요? 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휴가가 아니라 휴가는 쓰겠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다시 휴가를 달라.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공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건 공적인 휴가니 내 휴가는 쓰겠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줄 알겠습니까? 예, 저도 네. 우리 피디님 1월 7일까지 어쨌든 대타 하시잖아요. 네네.
다음날 8일까지 하세요. 예, 저도 휴가를 좀 가야 돼서요. 네, 저도 쉬어야 됩니다. 저도 AI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팬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서 이동영의 목소리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하게 무사히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돌아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갇혀 계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명불허전이라고요. 이동영 작가의 힘이 세네요. 네, 우리 동시 접촉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코너로 저희가 준비하는 건요. 바로 한결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럭키세븐 7대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어영 기자입니다. 예, 저는 오늘 땜빵 대타입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이면 또 의뢰 이런 것들 뭐 언론사, 방송사 많이 하잖아요. 뭐 7대 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 먼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대 뉴스 뭔가요? 일단 코로나19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방송사. 예. 네. 자, 얘기해 주시죠. 예, 웃음기를 거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2020년입니다. 맞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네네. 우리가 전 세계가 이 정도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1월 21일 첫 환자 발생을 시작을 해서요. 맞아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2월에서 3월 대구 신천지 예수교회. 네. 이때가 1차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5월 이태원 클럽발 2차 유행. 네네. 그리고 지금 3차 유행 수도권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면서요. 네. 5인 이하 집합금지. 네. 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송년회 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졌고요. 언택트 라이프라고 하죠.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그리고 규모도 걱정이지만 내용도 걱정인 코로나19 먼저 뽑아주셨고요. 코로나19.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예, 힘있게 한번 가볼까요? 네. 개헌 빼고 모두 가능한 슈퍼 여당의 탄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4월의 결과죠. 네. 예. 이 정말 180석 의석수가 절묘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4월 15일입니다. 4.15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쳐서 18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룡여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야당은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독주다 이러고 있어서 굉장히 좀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7대 뉴스는 뭔가요?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이렇게 한번 꼽았습니다. 네, 이거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뉴스고 문제인데 박수도 하나 해야 됩니다. 이걸로 상 받으셨잖아요, 기자님. 저는 아니고요. 네네. 한겨레 동료 기자. 같은 프로그램에 지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가 취재를 했었죠. 네, 정말 끈질기게 취재해서 정말 추악한 범죄를 밝혔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 사건 취재할 때 옆에 있었는데요. 네네. 동료로 지켜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네. 실제로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이런 것도 받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네네. 예, 흔들림 없이 취재 보도한 우리 김한 기자 그리고 오연서 기자 존경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시선을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취재였고요. 정말 감사드릴 취재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네.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꾸렸고요. 오늘 9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두 3,575명 적발했고요. 제작, 유통, 구매, 소지자까지 모두 처벌을 했습니다. 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정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7대 뉴스 코로나19 그리고 개헌 빼고 다 가능한 슈퍼 여당 N번방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부동산 대란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꼽을 수 있는 게 꼽을 수 없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패닉 바잉, 전세 대란, 영끌 뭐 정말 식지 않고 있고 또 정부를 괴롭히는 주제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 시장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들어서 네. 2달에 한 번꼴로 집값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정부 대책은 풍선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양상입니다. 네. 7월 말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불을 끄겠다라고 할 때마다 불이 붙어서 정부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5번째 뉴스 알려주시죠. 권력형 성범죄 파문.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내년 4월 선거를 불러오게 된 이 파문이죠.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입니다. 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요. 네네. 4월로 기억하실 겁니다. 봄에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부하 직원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사실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당선 이후에 내리 3선했죠. 시장으로 서울시장이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여러 유출 경로에 대한 이슈까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단 2개가 남았습니다. 2020년 올해 7대 뉴스 저희 정면승부가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함께 뽑았는데 6번째 뉴스는 뭔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국제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죠. 참 이분 인생사도 정말 대단한 오뚜기 같은 인생사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참 특이했었고요. 미국 대통령이 큰 주제가 됐었어요. 네. 사실은요. 이분 인생사도 인생사인데요. 네. 이번 승부에서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더 주목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네, 정말 뉴스메이커예요. 네. 예. 아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선의 최다표입니다. 네. 예. 최다표고요. 네. 예. 물론 반 트럼프 여론을 이겼다. 뭐 이런 꼬리표는 있지만요. 네.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요. 네. 미국을 강타했죠. 흑인 시위. 네. 흑인 시위에 공감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한 게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요. 네. 기후변화, 다자주의 복원, 미중, 분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미중 간 경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중 문제는 사실 트럼프 때보다 더 복잡해진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시간에 하영 기자와 함께 또 잘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이슈 꼽아보죠. 7번째는 1년 내내 저도 취재했고 때로는 보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검찰 개혁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더 큰 맥락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기자님께서는 풀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게 언제인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봄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닙니다. 1월 3일입니다. 네, 1월 겨울이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360일 정도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가 들끓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020년 한국 사회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아주 긴 싸움이었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 일단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정지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는 됐어요. 맞아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마치 윤 총장은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지고 막 여론이 만들어져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2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부터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특히나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면서요. 앞으로 또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지, 검찰 개혁은 어떤 국면을 갈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으로도
김진욱 선임연구관 지명되면서요.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7대 뉴스라고 오늘 하호영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 7대 뉴스를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자, 기운 이슈들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호영 기자였습니다.